네 번째 메인 시나리오, 약 12일 안에 다른 역의 깃발꽂이에 깃발을 꽂아 역을 빼앗을 수도 있고 반대로 자신의 역을 빼앗길 수도 있는 시나리오, 일명 땅 따먹기라 불리우는 깃발 쟁탈전. 첫 번째로 점거해야 할 표적역은 창신역이었다. 그런데 시나리오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어떤 한 무리가 충무로역으로 찾아왔다. 그들은 동대문 그룹이었고 그 무리를 이끌고 온 자는 부대표 강일훈이라는 자였다. 그들은 공격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동맹을 제안하러 온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룰상 깃발을 꽂을 권한은 역의 대표에게만 있었기에 리더가 직접 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정말 동맹을 제안하러 온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동대문 주변에도 동맹 제안을 할 다른 역들은 많았을 텐데 어째서 굳이 충무로역까지 찾아온 걸까? 독자는 저들에게 분명 꿍꿍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일행들에게 일단 응하는 척하되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면 바로 공격하자고 말했다. 그렇게 독자는 그들에게 응하는 척하며 동대문역의 리더를 만나기 위해 유상아, 정의원, 이현성을 데리고 그들을 따라갔고 공필두와 이기령에게 충무로를 지키게 하였다. 하지만 얼마 채 가지도 않아 알 수 있었다. 이들은 충무로역을 공격하기 위해 기습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들을 제압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독자가 잠시 역을 비운 사이 충무로역은 공격을 당하고 있었다. 보아하니 이들은 명동역 무리였고 동대문 그룹과 동맹을 맺은 듯했다. 그곳에는 명동의 리더도 있었다. 하지만 독자는 이를 대비해서 충무로역에 공필두를 남겨놨던 것이기에 수성전에 능한 공필두 덕에 이들의 침략은 실패로 돌아갔고 그렇게 명동그룹의 깃발도 손쉽게 획득할 수 있었다. 그나저나 이상한 점이 있었다. 동대문그룹과 명동그룹은 시나리오가 시작하자마자 마치 충무로역의 전력 같은 정보를 미리 입수라도 한 듯 상당히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것이 의아했던 독자는 명동역의 한 놈에게 물었다. 어떻게 시나리오가 시작하자마자 바로 충무로역을 공격한 것이냐고. 그러자 그놈은 이렇게 말했다. 동묘앞 역에 있는 선지자들이라 불리는 자들이 전력이 다소 약한 충무로역을 공략하라고 했다고. 또다시 저자의 입에서 나온 선지자들이라는 것. 대체 선지자들이라는 놈들은 뭐하는 놈들인가? 그래서 독자는 선지자들에 대한 두 가지 가설을 세웠다. 첫째, 안나크로프트를 제외한 새로운 예언자가 등장했다. 둘째, 독자 말고도 또 다른 멸살법 독자가 있다. 물론 첫째 가설보단 두 번째 가설이 확률이 높다고 생각했다. 충무로역을 공격했던 명동역으로 가보니 이미 그곳은 누군가들에게 살해당해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어떤 자들이 있었고 독자 무리가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서둘러서 잽싸게 도망쳤다. 그리고 이곳에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듯이 다행히도 명동역은 아직 점거당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그렇게 명동역을 점거했다. 그러자 왕의 길이라는 히든 시나리오가 열렸다. 10일 안에 최소 10개 이상의 역을 점거하라는 시나리오였다. 일단 선지자들이라 불리는 자들이 정확히 어떤 자들인지 정체를 알아야만 했다. 그래서 독자는 정의원, 이현성과 함께 동묘앞 역으로 향하고자 하였고 유상아와 이기령, 공필두에게는 역을 지키게 하고자 하였다. 특히 공필두가 멋대로 행동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유상아에게 부대표직위를 넘겼다. 그리고 독자는 동묘앞 역으로 가기 전 유중혁의 동생이 북쪽에 있다는 내용을 쓴 쪽지를 이지혜에게 건네며 말했다. 유중혁이 깨어나면 전해주라고. 그렇게 정의원, 이현성과 함께 충무로역을 나섰다. 바로 다음 역인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 도착했다. 하지만 이미 이곳은 동묘앞 역에 의해 점거된 상태였다. 그런데 그때 역으로 또 다른 무리가 찾아왔다. 누군지 알아보기 위해 정보창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그중 리더로 보이는 자는 등장인물 일람으로 정보창을 볼 수가 없었다. 독자는 그간 경험으로 인해 정확히 알 수 있었다. 정보창이 뜨지 않는 자들은 원래 원작 소설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라는 것을. 혹시나 이놈이 선지자들에 관련된 놈이라면 유중혁의 존재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충무로역의 대표도 유중혁이라고 알고 있겠지 싶어서 그래서 독자는 그자를 떠보기 위해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다. 내가 바로 유중혁이라고. 유중혁이라는 말을 듣자 그놈들의 태도는 공손해졌고 그는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소개했다. 그 자의 이름은 이성구, 동묘앞 역의 부대표를 맡고 있는 자라고. 부대표라면 점거한 역을 양도할 수 있을 터 확신을 위해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을 양도해보라고 하였고 실제로 독자는 그에게서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을 받아낼 수 있었다. 확인을 완료한 후 독자는 이성국을 따라 동묘앞 역으로 향했다. 이쯤 되자 독자는 궁금한 것이 생겼다. 혹시 선지자들이라 불리는 자들 역시 자신과 똑같이 원본 파일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선지자들이라는 놈들은 대체 몇 명이나 되는 것일까? 그리고 그 선지자들 역시 독자와 같은 스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만약 그들이 자신과 같은 스킬을 갖고 있었다면 자신이 유중혁이라고 말한 것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눈치챘을 터. 그래서 자신과 같은 스킬을 가지고 있지 않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 그때 이성국이 핸드폰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다. 독자는 순간 생각했다. 혹시 원본 파일을 보고 있는 건가? 그래서 그자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엿보았다. 그자가 보고 있던 것은 멸사법 원본은 아니었지만 단톡방에서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다.
시나리오가 시작된 이후 서울 전역은 도깨비들의 채널 활성화로 인해 인터넷이 차단되었거늘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었다. 원작에서도 동묘앞 역에는 인터넷을 쓸 수 있게 만드는 스킬이 있는 멸살법에서는 서울 7왕 중 한 명으로 꼽혔던 페인이라 불리우는 한동훈이 있었을 테니까. 이성국은 한동훈이 동묘앞 역의 리더라고 하였다. 하지만 독자는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이 아이는 딱 봐도 이 역의 리더가 아니구나. 딱 봐도 이성국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상태구나. 이성국은 잠시 당황하더니 사실대로 말하겠다며 입을 열었다. 자신은 선지자들 중 한 명이라고. 하지만 그 이후 이성국이 내뱉는 말들은 모조리 지어내는 거짓말뿐이었다. 자신들은 특별한 가호를 받고 있는 선지자들로 유중혁을 돕기 위해서 이번 회차에 파견되었고 이날을 위해서 10년간 대비했다나 뭐라나. 어쨌든 독자는 이자와의 대화를 통해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선지자들이라 불리우는 놈들은 멸살법의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구나. 그런데 거기서 새로운 정보를 들을 수 있었다.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멸살법을 초반부에 읽다가 하차한 자들을 칭하는 자들이고 이성국은 그 중 9번째 하차자라는 것을, 그리고 이 역에는 이성국 말고도 또 다른 선지자가 있다라는 것을. 또 다른 선지자의 이름은 정민섭으로 1089번째 하차자라고 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선지자는 대략 48명 정도라 했다. 다만 그 중에서도 12사도라 칭하는 놈들이 있는데 그들은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있다고 했다. 확실히 멸살법 50편 정도에서 조회수가 독자까지 포함해서 12회 정도였으니 독자를 제외한 나머지 11명이 12사도라 불리우는 자들이겠거니 싶었다. 이들과의 회담이 끝난 후 독자는 그들에게서 동대문역과 청구역을 양도받아 총 소유한 역이 5군데가 되었다. 이들에게서 창신역에 대해서 정보를 듣자 하니 폭군왕이라는 놈이 점령하고 있다고 했다. 폭군왕은 서울 7왕 중 하나로 현 시점에서 유중혁과 비견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 확실히 현재로선 그놈을 전면전으로 이기기에는 힘들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그때 이성국과 정민섭이 한 가지 부탁을 해왔다. 12사도와 폭군왕을 상대하기 위해 선지자들은 하나의 모임을 갖고 있다고. 내일 안국역에서 선지자들이 모이기로 했고 그 병기 역시 안국역에 있으니까 그곳에 함께 가달라고 말이다. 독자는 생각했다. 병기라니? 무슨 병기를 말하는 거지? 모두가 잠든 늦은 밤 독자는 한동훈을 몰래 찾아갔다. 한동훈은 독자를 보자마자 경계했다. 하지만 독자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저놈들로부터 구해주겠다고. 그러니까 계획이 있는데 이것 좀 도와주라고 하면서 말이다. 한동훈은 계속해서 독자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독자의 진심이 통했는지 독자를 돕겠다고 하였다. 독자가 한동훈에게 첫 번째로 요청한 것은 자신 핸드폰을 제외하고 다른 선지자들의 인터넷을 끊어달라는 부탁이었다. 이성국과 정민섭이 다른 선지자들과 연락이 닿지 못하도록. 그리고 나서 누가 이 역의 리더인지 전해 들을 수 있었다. 바로 정민섭이 진짜 동묘앞 역의 리더였고 독자는 그에게서 깃발을 빼앗아 동묘앞 그룹이 가지고 있던 역들을 모조리 점거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독자가 점거한 역은 총 9개가 되었고 이제 나머지 1개의 역인 창신역만 점거하면 됐다. 하지만 지금 창신역의 리더인 폭군왕과 전면전을 할 수는 없었기에 이들이 말했던 선지자들의 밤이라는 모임에 가고자 했다. 폭군왕에 대항하기 위한 병기가 대체 무엇인지. 안국역에 가기 전 정민섭이 가지고 있던 도망자의 탈이라는 아이템으로 독자는 유중혁의 얼굴로 변장을 했다. 그런데 그 순간 등장인물 일람으로 보이지 않았던 정민섭의 정보창이 열렸다. 어떤 이유로 갑자기 보이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었다. 등장인물이 아닌 자들 또한 스토리 진행 중에 등장인물 중 하나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정민섭과 이성국을 데리고 안국역에 도착했다. 듣자 하니 안국역은 점거당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선지자들끼리 암묵적으로 점거하지 말자고 약속해둔 역이었다고 했다. 역에 도착하자 그곳에 있던 선지자들은 유중역으로 변장한 독자에게 관심을 가졌다. 듣자 하니 이들은 대부분 3회차 이전에 하차한 듯한 놈들이었다. 독자는 병기가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했고 그자들은 천으로 덮인 것을 꺼내 보여주었다. 그자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그 병기는 붉은 운석이었다. 이 운석 안에 최상급 성유물 뺨치는 무기들이 들어있어서 돌아가면서 마력을 공급하여 열려고 하고 있다고 하면서 말이다. 그런데 독자는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멸살법에서 분명 보상을 주는 운석이 있었지만 그것은 밝은 적색을 띠는 운석이었거늘 이들이 보관하고 있는 운석은 5번째 시나리오에서 등장하는 붉은 운석이었다. 붉은 운석은 최소 4회차 이상만 본 놈만 알 수 있는 것이었으니 이들이 알 수 있을 리가 없을 터였다. 그래서 독자는 물었다. 이 운석을 가져온 놈이 대체 누구냐고. 그자는 이곳에 오지 않았다고 했다. 독자는 생각했다. 이건 누군가가 여기 있는 선지자들을 전부 죽이기 위해 파놓은 함정이라고. 그 순간 운석이 깨지려고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결계가 생겼다. 어째서 5번째 시나리오에서 등장해야 할 붉은 운석이 4번째 시나리오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등장한 것인지. 그 순간 운석이 깨졌고 그 운석 안에서 5급 활용종인 레서 드래곤 이그니르가 등장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재앙급이 아닌 소재앙급이라는 것이었지만 5급 활용종은 지금의 유중혁도 잡지 못하는 재앙일 터.
그때 중급 도깨비가 등장하더니 히든 시나리오가 열렸다. 저 재앙의 공격에서 히든 피스를 찾아 20분간 살아남거나 아니면 레서 드래곤을 죽이라는 미션. 독자는 일행들에게 서둘러서 히든 피스를 찾아 안으로 숨으라고 말했다. 그렇게 독자도 히든 피스를 찾아서 공격이 피하려고 하려던 그때 갑자기 그 안에 있는 어떤 놈이 독자에게 말을 걸어왔다. 자신은 12명의 사도 중 한 명으로 5번째 사도라고 불리우는 자라고. 그 자는 유중력으로 위장한 독자가 이리로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했고 자신들에게 협조하여 저 레서 드래곤을 사냥하자고 말했다. 이 제안을 거절하면 자신들의 동료들이 충무로 역을 점거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곳에 있는 독자의 동료들을 모두 죽일 것이라고 협박까지 해오면서 말이다. 보아하니 이 자들은 붉은 운석의 존재를 알고 있는 자들이었고 치밀하게 이 계획을 준비했던 것으로 보였다. 게다가 그 자에게서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자신들이 섬기는 왕은 이 멸살법을 다 읽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독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멸살법을 끝까지 읽었던 사람은 오직 독자뿐이었으니까. 그 순간 독자는 이 사태를 해결할 단 한 가지의 방법을 떠올렸다. 현재 독자가 점거한 역은 9개. 멸살법의 내용대로라면 점거한 역이 10개가 되는 순간 보상을 받을 수 있을 터. 특히 여지껏 인간을 단 한 차례도 죽이지 않았을 경우에 히든 특성인 불살의 왕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독자는 불살의 왕의 특성을 선택하였고 그렇게 레서 드래곤의 공격을 정면으로 받았다. 그리고 그렇게 독자는 죽었다. 불살의 왕이라는 특성은 죽었을 경우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특성이었다. 본래라면 곧바로 다시 부활해야만 했다. 그런데 독자가 가지고 있던 전지적 독자 시점 3단계가 활성화되었다고 알림이 뜨더니 그 순간 독자의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잠시 뒤 눈을 뜨자 갑자기 충무로역에 있는 유상아와 공필두가 바로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다. 독자는 뭐가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그때 그자의 말대로 충무로역에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곳에는 이지혜, 공필두, 유상아가 있기에 그들의 공격에도 쉽게 뚫리지는 않았다. 다만 그들은 마치 충무로역에 있는 인물들의 스킬 특성을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듯 철저하게 대비한 듯 해보였고 그들의 무리 중 리더로 보이는 자, 사도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자의 공격에 충무로역이 뚫리고야 말았다. 독자는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극복해야 되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역을 빼앗기는 걸 넘어 전멸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때 눈앞이 또다시 어지러워지기 시작했고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 전지적 독자 시점이 1인칭으로 변경되었다는 창이 뜨더니 독자는 유중력의 몸으로 들어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선명하게 느껴지는 이 촉감. 분명 자신이 유중력의 몸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독자는 똑똑히 느낄 수 있었다. 그 순간 다시 정신을 차리니 독자는 소재앙이 펼쳐지고 있는 안국역이었다. 분명 방금까지 충무로역이었는데 대체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꿈이 아닌 걸 알 수 있었다. 분명 방금 유중력의 몸에 들어갔던 그 상황이 너무나도 생생했으니까. 대체 이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는 스킬은 무엇인 걸까? 일단 이 의문의 스킬은 둘째치고 현재 이 안국역의 재앙 시나리오를 깨는 것이 우선이었다. 아까 그 사도라는 놈들은 전부 죽어있었고 남은 인원은 독자의 일행들 뿐이었다.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저 영을 처치할 수밖에 없었기에 독자는 생각했다. 아까 그놈들이 갖고 있던 청빙환을 이용해서 싸우는 수밖에 없겠다고. 그런데 아까 전지적 독자 시점 스킬로 유중력의 몸에 들어갔다 나오고 나니 독자는 유중력의 얼음 속성 스킬을 하나 배울 수 있었다. 그래서 한번 해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독자는 유중력의 스킬을 이용해 소재앙 레서 드래곤을 퇴치할 수 있었다. 독자는 일행들과 함께 충무로역으로 향했다. 다행히 충무로역은 유중력 덕분에 점거되지도 않았고 일행들도 무사했다. 다만 그곳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되었다. 사도의 왕이라는 놈은 머리가 잘렸음에도 여전히 살아있었다. 목이 잘려도 죽지 않고 피도 흘리지 않는 능력. 자신이 멸살법의 완독자라 주장하는 이놈에게는 아바타 능력이 있었다. 분명 아바타 능력은 분신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일 터였다. 멸살법에서도 이런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다. 보통은 창작업을 하는 놈에게 주어지곤 했는데 그래서 독자는 그자에게 물었다. 혹시 너 작가냐고. 그자는 자신이 멸살법을 쓴 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자는 독자를 알아보지 못했다. 멸살법의 작가라면 자신을 못 알아볼 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독자는 이자가 멸살법의 작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자는 어떻게 4회차에나 나올 법한 붉은 운석에 대해 알고 있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독자는 이놈의 정체도 지레짐작할 수 있었다. 멸살법이 인기가 없었을 때 멸살법을 베껴서 소설을 썼던 한 소설의 작가일 것이라고. 그런데 그때 유중력이 그자의 머리통을 밟아 없애버렸다. 유중력은 독자가 준 쪽지 내용을 확인했는지 동생을 찾으러 북쪽으로 떠나버렸고 네 번째 시나리오를 클리어하기까지 약 48시간 정도가 남아있었는데 독자는 이 시간 내에 창신력의 폭군왕을 저지하기에는 전면전만으로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독자는 한 가지 계획을 세웠다. 멸살법에 가짜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 모든 역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뿌려버려야겠다고. 계획은 이러했다.
광화문에는 사인 참사검이라는 S급 아이템이 있었는데 이 아이템은 시나리오를 클리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아이템이었기에 서울의 모든 역에 있는 자들이 이 아이템에 눈독 들이게 만들어서 전부 광화문으로 집결하게 만드는 것. 그런데 가짜 멸살법을 작성하던 도중 이성국과 정민섭에게서 또 다른 정보를 들을 수 있었다. 이곳의 등장인물들은 아무리 이곳이 소설 속이라고 떠들어도 그걸 절대 믿지 않는다고 했다. 마치 NPC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다. 독자는 이때 궁금했다. 대체 현실 인물과 등장인물의 차이는 무엇인지. 본래 현실 인물이었던 이성국과 정민섭 또한 멸살법의 등장인물처럼 갑자기 정보창이 보이기 시작해버렸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결국 한 가지를 추론해낼 수 있었다. 하차자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멸살법 내용, 그 이후의 시나리오에 진입하게 되면 전부 등장인물로 변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어쨌든 독자는 이 가짜 멸살법 파일을 다 작성한 후 한동훈에게 부탁하여 모든 역의 선지자들이 볼 수 있도록 이 가짜 파일을 인터넷에 퍼뜨렸다. 독자는 광화문으로 가기 전 전지적 독자 시점 스킬에 대해 더 알아봐야만 했다. 1단계는 등장인물의 간단한 욕망이나 감정을 알 수 있고 2단계는 속마음도 읽을 수 있는 건 알겠는데 3단계일 시 등장인물이 위치한 주변 전경을 보거나 다른 인물의 1인칭 시점까지 될 수 있었으니까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전지적 독자 시점 스킬의 3단계를 하기 위해선 의식 상태가 흐릿하거나 불안정해야만 했고 해당 인물의 1인칭 시점을 하기 위해선 그 등장인물이 자신을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독자는 이 스킬을 통해 스파이로 보내서 폭군왕이 광화문으로 향한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광화문으로 정찰을 보낸 정민섭을 통해 표절 작가놈 또한 광화문으로 향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서울 전 지역의 그룹들 또한 광화문으로 향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었다. 독자는 임무를 배분했다. 이현성과 공필두에게는 충무로 방어를, 정의원에게는 북쪽으로 가서 유중혁보다 먼저 유중혁의 동생을 데리고 창신역에서 대기하라고 했다. 그리고 독자는 유상아, 이기령과 함께 광화문으로 향했다. 그렇게 독자는 광화문에 도착했다. 각 역의 무리들도 이미 도착해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새로운 시나리오가 시작되었다. 더 이상 공석인 역이 남아있지 않아서 네 번째 메인 시나리오의 내용이었던 깃발 쟁탈전이 왕의 자격 시나리오로 바뀐 것이다. 왕의 자격 시나리오는 하나의 왕자의 오를 리더를 뽑기 위한 시나리오로 왕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 20개의 역을 점거해야만 했다. 즉 다른 역의 무리에게서 깃발을 빼앗아야만 하는 시나리오였다. 시나리오가 시작되자마자 다른 역의 무리들은 깃발을 빼앗기 위해 서로를 죽이려고 달려들었고 사인 참사검을 찾기 위해 박물관으로 향하는 무리도 있었다. 물론 이 시나리오를 깨려면 사인 참사검을 포함한 4가지의 아이템이 필요했다. 사인 참사검은 다른 역의 무리들이 찾을 거기에 나중에 빼앗으면 됐고 용준, 삼륜하는 폭군왕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광화문에 숨겨져 있는 조선시대의 유물인 간평이를 먼저 찾아 나섰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을 찾아낼 수 있었다. 이 아이템에는 별의 메아리라는 특수 옵션이 있었는데 성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옵션이었다. 그래서 독자는 이 아이템을 이용해 성자의 가호를 받아 주변에 있는 몇몇 역들의 깃발을 빼앗을 수 있었다. 그런 뒤 사인 참사검이 있는 박물관으로 향했다. 박물관 안에는 이미 깃발을 가지고 있는 왕들의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러자 그 순간 도깨비가 등장했고 두 번째 왕의 자격 조건을 공개했다. 최종적으로 남아야 하는 왕은 총 5명이라고. 현재 남은 왕의 수는 14명. 즉 9명의 왕이 없어져야만 했기에 그렇게 싸움은 더욱 격해져만 갔고 왕의 수는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순간 가짜 작가였던 자가 정체를 드러냈다. 그자의 이름은 한수영. 알고 보니 그자는 각 역의 무리마다 자신의 아바타를 심어놓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사인 참사검을 얻기 위해서는 박물관 안에 숨겨져 있는 7개의 별보석이 필요했는데 한수영은 모두가 싸우고 있는 틈을 타서 그 별보석들을 모조리 훔쳐냈고 그렇게 사인 참사검을 얻는 데 성공했다. 그런데 그 순간 왕의 수가 갑자기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다. 독자는 생각했다. 드디어 왔구나, 유중혁이. 유중혁은 도착하자마자 폭군왕을 죽였다. 그리고 여동생을 납치한 독자를 죽이려고 들었다. 모두의 시선이 유중혁에게 쏠린 그 틈에 독자는 한수영의 깃발과 사인 참사검을 빼앗았다. 그리고 폭군왕이 가지고 있던 용준과 삼륜안을 주었다. 한수영의 깃발을 빼앗고 나니 마침내 20개의 역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렇게 독자는 왕의 자격을 얻게 되었다. 하지만 독자는 한 가지 사실을 놓치고 있었는데 아직도 창신역을 점거하지 못한 상태였기에 최종적으로 왕의 자격이 주어지지는 않았다. 그런데 그때 창신역에 있어야 할 정의원이 유중혁의 동생을 데리고 나타났고 창신역에 있던 깃발꽂이까지 뽑아가지고 왔다. 생각지도 못한 방법이었지만 어찌됐든 독자는 창신역 점거에 성공하게 되어서 그렇게 독자도 마지막 왕의 자격 전장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 왕의 자격 전장은 그 어떠한 아이템 효과도 성자로부터의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가 없었다. 모두에게 똑같은 능력치가 주어진 채 싸워야만 했다. 최후의 5인에는 서울의 7왕으로 불리던 자들이 있었다. 이 스테이지의 핵심은 그동안 얼마나 코인을 모았느냐였다. 이 스테이지에서는 코인을 사용해서 능력치를 올릴 수가 있었다.
하지만 이 스테이지가 끝나면 그 코인으로 올린 능력치는 전부 초기화가 되었다. 즉 말 그대로 코인을 많이 모은 자가 유리한 싸움이었다. 본래 시나리오대로 유중혁은 압도적인 코인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래서 대부분의 왕을 압도할 수 있었다. 본래 원작대로라면 유중혁이 최후의 1인이 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의 해법을 알고 있는 독자였기에 독자는 그동안 모아왔던 코인 대부분을 자신의 능력치를 올리는 데 소모하였고 그리고 순식간에 유중혁을 제압할 수 있었다. 그렇게 독자는 절대 왕자의 최후의 1인이 될 수 있었다. 이 왕자에 앉는 순간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될 수 있는 특권이 생긴다. 즉 땅 위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 하지만 독자는 알고 있었다. 시나리오를 끝까지 깨기 위해서는 절대 이 왕자에 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비록 이 절대 왕자에 앉지 않으면 5번째 시나리오의 클리어는 힘들어지게 될 것이지만 하지만 이 절대 왕자를 단 한 번이라도 사용하게 되면 시나리오의 결말에 도달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 절대 왕자의 힘은 암흑 차원을 주유하는 2개의 신격 중 하나의 힘을 빌리는 아이템이었으니까. 이 사실을 원작의 유중혁도 41회차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었다. 그래서 독자는 이 절대 왕자를 부수고자 했다. 이 절대 왕자를 부수기 위해서 모았던 아이템들을 이용해서 성자들의 힘을 빌렸고 성자들의 힘을 빌린 독자는 결국 절대 왕자를 부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독자는 존재하지 않은 업적을 달성했고 독자만의 새로운 설화, 왕이 없는 세계의 왕이라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 4번째 메인 시나리오를 마무리 짓게 되었다.